사람들은 말한다. 친구란 선택한 가족이라고.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때로는 물보다 더 진한 우정이 있다고. 하지만 그 우정이 배신으로 돌아설 때 그 상처는 피보다 더 깊게 남는다. 62세의 박성호. 30년간 소방관으로 살아온 그는 수많은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구했다. 불길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동료를 버리지 않았던 남자. 그런 그가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인생 전부를 잃었다. 아니, 잃은 게 아니라 빼앗겼다. 40년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은 한 남자가 신뢰라는 이름의 불길에 타버린 이야기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성우입니다. 저는 30년간 소방관으로 살았어요. 불을 끄는 게 직업이었죠. 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불, 그게 진짜 무서운 거더라고요. 은퇴하던 날이 기억나요. 마지막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3층 건물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안에는 아직 사람이 있었어요. 동료 하나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죠.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30년간 그래왔듯이 저는 그를 업고 나왔어요. 그날 저녁 TV 뉴스에 제가 나왔습니다. 30년 무사고 소방관, 마지막 날까지 생명 구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우야, 나다. 만식이. 정만식.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40년 만에 다시 연락이 닿은 친구였어요. 우리는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소방관이 됐고 만식이는 사업을 했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우리는 서로를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만식이가 뉴스를 봤다고 했습니다. 너 TV에 나오더라. 진짜 대단하더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우리 한번 만나자. 저는 기뻤어요. 40년 만에 옛 친구를 만난다는 게 설레더라고요. 우리는 광명에 있는 작은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만식이는 변해 있었어요. 예전에 수줍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죠. 고급 시계를 차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성우야, 넌 사람을 살렸고 난 돈을 벌었지. 이제 우리 둘 다 인생의 승자야.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친구가 성공한 게 기뻤거든요. 술을 몇 잔 마시고 나서 만식이가 물었어요. 은퇴하면 퇴직금 받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아, 그냥 은행에 넣어두려고. 노후 자금이니까. 만식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우야, 그러면 안 돼. 은행 이자가 뭐 얼마나 된다고. 요즘은 투자를 해야지. 내가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로 일하는데 돈 좀 굴려줄까? 안전하게, 확실하게. 저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돈 문제로 친구 관계가 틀어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만식이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성우야, 우리 40년 친구잖아. 내가 널 속이겠어? 나도 내 돈 넣고 같이 굴리는 거야. 너가 손해보면 나도 손해보는 거라고. 그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40년 우정이라면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친구가 성공한 걸 보니 그의 실력을 믿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만식이라고 기억해. 고등학교 때 친구. 그 친구가 투자 좀 해주겠대. 아내는 즉시 반대했어요. 안 돼요. 돈 문제로 친구 만나면 안 돼요. 특히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더더욱. 아니야. 이 친구는 달라. 진심이 보여. 내 목숨도 걸 수 있는 친구야.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너무 믿어요. 소방관은 은퇴했어도 당신 마음은 여전히 불 속에 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들었어야 했어요. 그 말을. 며칠 후 저는 만식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강남에 있는 깔끔한 사무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벽에는 각종 투자 수익률 그래프와 감사패가 걸려 있었죠. 형, 여기 앉아. 내가 설명해 줄게. 만식이는 노트북을 펼치고 투자 계획을 보여줬어요. 부동산 펀드, 재개발 지역 투자, 상가 공동 투자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안전한 투자야. 위험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아니고 실물 자산이라고. 수익률도 연 15에서 20% 정도는 나와. 15에서 20%. 은행 이자가 2%도 안 되는 시대에 그건 엄청난 숫자였어요. 성우야, 믿어줘. 내가 돈 소중한 거 알아. 내 돈처럼 아껴서 굴릴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
제 인생 전부였어요. 30년간 불길 속에서 목숨 걸고 번 돈. 하지만 저는 친구를 믿기로 했습니다. 좋아, 맡길게. 만식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공유 계좌를 만들어줬습니다. 성우야, 이 계좌로 입금해. 그리고 매달 내역서 보내줄게. 투명하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저는 1억 8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친구를 믿었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다 맡겼어. 만식이한테.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부요? 전부 다요? 응. 걱정 마. 공유 계좌니까 내역도 다 보여. 투명하게 운영한대.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숨만 쉬었죠. 그리고 한 달 후, 만식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성우야, 수익 났어. 270만 원. 계좌 확인해봐. 저는 깜짝 놀라 계좌를 확인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1억 8천만 원이 1억 8,270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한 달 만에 270만 원. 15%의 수익률. 만식이 말이 맞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자랑했습니다. 지영아, 봐봐. 벌써 270만 원이 늘었어. 은행에 넣어뒀으면 3만 원도 안 됐을 거야. 아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안심하는 듯 했어요. 그래도 조심해요. 돈이 너무 쉽게 불어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믿었거든요. 2달째, 3달째도 수익이 났어요.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계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친구 덕분에 노후가 안정될 것 같았거든요. 만식이는 자주 연락했어요. 밥도 사주고 골프도 같이 치러 다녔죠. 저는 그런 만식이가 고마웠어요. 우리 이렇게 평생 가자. 내가 너네 가족 노후 책임질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친구의 눈빛 뒤에 숨겨진 계산을. 그리고 제 돈이 이미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만식이의 연락이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죠. 그리고 수익도 줄어들었어요. 처음엔 매달 2, 300만 원씩 늘어나던 계좌가 이제는 50만 원, 3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만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만식아, 요즘 수익률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아, 성우야. 미안해.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곧 좋아질 거야. 저는 걱정되었지만 친구를 믿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죠. 투자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3개월 후 만식이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성우야,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사실 지금 투자가 좀 막혀 있어. 자금이 좀 더 필요한데 너 이름으로 대출 좀 받아줄 수 있어? 금방 갚을 거야. 한 달이면 돼. 저는 당황했어요. 대출,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큰 건 하나 잡으면 대박이야. 재개발 지역 상가인데 이거 들어가면 최소 2배는 뛰어. 근데 자금이 5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해. 너 신용으로 대출 받으면 금리도 낮고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성우야, 우리 친구잖아. 내가 너한테 손에 끼치겠어? 너 돈도 내 돈도 다 같이 굴리는 건데. 이건 정말 확실한 기회야. 저는 결국 승낙했어요. 친구가 어려우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 돈도 이미 1억 8천만 원이나 맡겨둔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은행에 가서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신용대출이었죠. 제 이름으로. 그리고 그 돈을 만식이 계좌로 보냈어요. 고마워, 성우야. 한 달만 기다려. 금방 갚을게.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2달, 3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만식이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계속 핑계를 댔습니다. 성우야,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지금 자금이 묶여 있어서 그래.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우편물 하나를 들고 와서 제게 던졌어요. 이게 뭐예요? 그건 은행에서 온 채권 추심 통지서였습니다. 연대보증인 박성우.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게 무슨? 아내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연대보증까지 섰어요? 대출도 모자라서? 나는 대출만 받았어.
연대보증 같은 건. 하지만 서류에는 분명히 제 서명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쓴 서명. 언제 썼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지만 분명 제 것이었습니다. 아마 만식이가 여기 사인 좀 해줘라고 했을 때 저는 의심 없이 썼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제가 이용당한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만식이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걸까?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박성호 고객님, 연체가 3개월째입니다. 이번 달 안에 상환하지 않으시면 계좌 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제가 직접 빌린 돈이 아니라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고 서명도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은 고객님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만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만식아, 나 성우야. 무슨 일이야? 전화 좀 받아.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차를 몰고 강남에 있는 만식이 사무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그 화려했던 투자 그래프도 전부 사라졌죠. 문 앞에 붙어 있는 종이 하나. 임대 만료. 연락처 010-1234-5678.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집으로 돌아와 계좌를 확인했어요. 1억 8천만 원이 들어 있어야 할 계좌. 하지만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모든 돈이 사라졌어요.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우리 집도 담보로 잡혀 있는데.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만식이가 제 이름으로 집까지 담보 대출을 받았다는 걸.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제 서명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도 못하는 서류들에. 저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 친구가 제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경찰은 말했습니다. 피해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돈을 맡긴 경우 입증이 어렵습니다. 계약서 같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친구니까, 믿었으니까. 경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렵겠네요. 일단 수사는 하겠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저는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차 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왜 믿었어요? 40년 만에 나타난 친구를 왜 그렇게 믿었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 믿었을까? 40년 우정이라는 게 그렇게 가벼운 거였을까? 그날 밤, 집 우편함에 또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성호 기아, 대출금 상환 독촉, 7일 이내 미상환 시 법적 조치. 그리고 그 종이 뒤에 만식이의 손글씨가 있었어요. 성호야, 잠시만 기다려줘. 다 정리되면 갚을게. 저는 그 종이를 구겨서 던졌습니다. 청구서, 단 한 장의 청구서. 그게 40년 우정의 끝이었습니다. 저는 조카 우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진이는 변호사였습니다. 저를 어릴 때부터 따르던 조카죠. 삼촌, 무슨 일이세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만식이 이야기, 돈을 맡긴 것, 대출, 연대보증, 그리고 사라진 돈까지. 우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삼촌, 이거 심각한데요. 일단 서류 전부 가지고 사무실로 오세요. 저는 모든 서류를 챙겨서 우진이 사무실로 갔습니다. 우진이는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삼촌, 이거 조직적인 사기예요. 뭐, 여기 보세요. 투자조합 설립 서류, 대출 서류, 연대보증 서류 전부 삼촌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돈은 다른 계좌로 흘러갔어요. 우진이는 컴퓨터로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이 계좌 주인이 누구죠? 노창길이라는 사람이에요. 만식이 사업 파트너래요. 우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 전과 있어요. 사기죄로 2번 수감됐고 최근에 출소했네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만식이는 처음부터 날 속인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삼촌,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뭔데? 이 투자조합 대표가 삼촌이에요. 뭐?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투자조합 대표 박성호. 나는 대표 같은 거 한 적 없어.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삼촌이 대표예요. 그리고 이 조합으로 50명 넘는 사람들이 투자를 했어요.
총 금액이 30억 원. 30억. 네.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전부 삼촌을 고소하려고 해요. 서류상 대표가 삼촌이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진이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삼촌, 이거 형사고소 들어오면 삼촌이 구속될 수도 있어요. 일단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무죄를 입증해야 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성우 씨,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셨습니다.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피의자가 되어 있었어요. 조사실에서 형사가 물었습니다. 박성우 씨, 투자조합을 운영하면서 50명에게 투자금을 받았죠? 아니요.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서류에는 당신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명만 했을 뿐이에요. 만식이가 시키는 대로. 그럼 정만식 씨와 공모한 겁니까? 아니요. 저는 피해자예요. 하지만 증거는 모두 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대표 명의, 계좌 공동 소유, 서명들. 모든 게 제 책임처럼 보였죠. 저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감옥 갈지도 몰라. 아내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너무 잘 믿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간 불 속에서 사람을 구했는데 정작 저는 친구에게 불태워지고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와 만식이, 그리고 노창길. 3명 모두 피고인석에 앉았어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들이 앉아 있었죠. 50명 넘는 사람들. 모두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검사가 기소장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성우는 정만식, 노창길과 공모하여 투자조합을 설립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30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식이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박성우와 정만식은 공동사업자였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둘이 함께 했고 수익도 절반씩 나눴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제 돈 1억 8천만 원도 사라졌다고요. 만식이의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계좌 내역을 보시면 박성우 씨 계좌로 매달 수백만 원씩 입금됐습니다. 이게 수익 배분 아니면 뭡니까? 그건 제 투자금 수익이었어요. 투자금 수익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계약서는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계약서 같은 건 없었거든요. 친구를 믿었으니까.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증인들이 나왔고 서류들이 제출됐고 모든 게 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만식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40년 만에 친구와 다시 마주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낯설었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게 식어 있었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정만식, 박성우와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만식이는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40년 전 친구였죠. 이었다는 말인가요? 네. 이젠 아닙니다. 그 말이 심장을 찔렀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박성우가 투자조합 운영에 관여했습니까? 만식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공동 대표였습니다. 모든 결정을 함께 내렸고 투자자들 만날 때도 같이 다녔습니다. 거짓말이야.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나는 투자자들 만난 적도 없어. 너한테 돈 맡긴 것뿐이라고.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시오. 만식이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박성우는 퇴직금 1억 8천을 투자했고 매달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그게 6개월간 약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은 내 투자 수익이었어.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업 파트너로서 수익을 배분받은 겁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우진이가 제 변호를 맡아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박성우 씨가 투자조합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서류에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명들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박성우 씨는 모릅니다. 혹시 내용을 속이고 서명을 받은 건 아닙니까? 만식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건 친구니까 믿고 서명한 거죠. 바로 그겁니다. 박성우 씨는 당신을 친구로 믿었고 당신은 그 신뢰를 이용한 겁니다. 만식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진이는 계속 몰아붙였어요. 증인, 박성우 씨 명의로 받은 대출금은 어디에 썼습니까? 사업 자금으로. 노창길 계좌로 흘러간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노창길은 사기 전과자입니다. 그와 공모해서 박성우 씨를 이용한 거 아닙니까? 만식이는 답하지 못했어요. 판사가 휴정을 선언했고 저는 잠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만식이가 제 옆을 지나갔어요.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만식아. 그가 멈춰 섰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우리 40년 친구잖아. 내가 널 믿었잖아. 만식이는 제 손을 뿌리쳤어요. 성우야,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살려고 친구를 배신해? 넌 몰라. 사업이 얼마나 힘든지. 나도 빚더미에 앉았어. 노창길한테 협박받고 있었다고.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만식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하면 뭐해? 넌 돈도 없잖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잖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친구니까 믿었던 거야. 친구? 만식이는 비웃었어요. 친구가 뭐가 중요해? 돈 앞에선 친구고 뭐고 없어. 넌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친구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걸. 40년 전 그 친구는 이미 사라졌고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낯선 타인이라는 걸. 그래, 넌 맞아.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세상 물정을 몰랐어.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걸 몰랐지. 하지만 만식아, 한 가지는 기억해. 나는 내가 불 속에 있었다면 목숨 걸고 구했을 거야. 그게 친구니까. 만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죠. 재판은 몇 주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 박성우, 무죄. 피고인 정만식, 징역 8년. 피고인 노창길, 징역 10년.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박성우는 사기 조직의 실질적 공모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판단된다. 정만식이 박성우의 신뢰를 악용하여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 저는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만식이가 제 쪽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돌렸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아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당신은 결백해요.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친구는 사라졌고 제 마음속엔 큰 구멍이 뚫려 있었으니까요. 판결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와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발신인 정만식. 저는 편지를 뜯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뜯었습니다. 편지는 손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만식이 특유의 삐뚤빼뚤한 글씨. 성우야,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너한테 할 말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변명을 늘어놓는 건지. 나는 내가 미울 거라 생각했어. 법정에서 내 눈빛을 봤을 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느껴졌지. 변명하고 싶지 않아. 내가 잘못했어. 내 돈을 가져갔고 내 신뢰를 배신했고 내 인생을 망쳤지.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처음엔 진심이었어. 정말로 너를 도와주고 싶었어. 내가 30년간 불 속에서 고생한 거 알잖아. 그 퇴직금으로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다고. 그런데 욕심이 생겼어. 노창길이란 놈을 만나고 돈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는 변했어. 아니, 원래 이런 놈이었는지도 몰라. 성우야, 사람은 돈 앞에서 친구를 잃는다더니 나는 친구 앞에서 사람을 잃었다. 4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게 억울해. 나도 억울해. 하지만 이건 다 내가 만든 결말이야. 너는 여전히 불 속에서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돈 속에서 사람을 태우는 놈이 됐어.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게. 용서를 바란다는 말도 안 할게. 그냥 이것만 기억해줘. 내가 내 친구였다는 것.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었다는 것. 안녕, 친구야. 만식. 저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미안하다고 하네. 용서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용서가 뭔지도 모르겠어. 아내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당신 편이에요. 저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만식이는 교도소에 있고 저는 자유롭지만 우리 둘 다 갇혀 있었어요. 그는 철창 안에, 저는 배신의 기억 안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퇴직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소방안전 교육 강사였죠. 아이들에게 불조심을 가르치며 저는 생각했어요. 불은 위험하지만 사람의 마음속 불이 더 위험하다고. 욕심이라는 불, 배신이라는 불. 그리고 어느 날 우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삼촌, 정만식 씨가 교도소에서 돌아가셨대요. 뭐, 심장마비래요. 갑자기.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장례식은 내일이래요. 갈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갔어요.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만식이의 가족도 등을 돌렸고 친구도 없었죠. 영정사진 속 만식이는 웃고 있었어요. 옛날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의 그 웃음. 저는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만식아, 편히 쉬어. 그리고 돌아서는데 제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어요. 그건 만식이가 법정에서 제게 건네려다 못 건넨 종이었습니다. 교도관이 나중에 제게 전해준 거였죠. 그 종이를 펼쳤어요. 성호야, 내가 갚지 못한 건 돈이 아니라 내 믿음이었다. 저는 그 종이를 주머니에 다시 넣고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지났을까요? 저는 이제 60대 중반이 됐고 손주도 생겼어요. 작은 집에서 아내와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갈 만했어요. 많이 가진 건 아니지만 필요한 건 있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집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신문이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 두고 간 신문. 저는 별 생각 없이 펼쳤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대규모 투자 사기단 전원 복역 완료. 피해액 30억 원 중 5억만 회수. 그 기사에는 만식이 이름도 있었어요.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이지만 사건은 여전히 기록에 남아 있었죠. 저는 신문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만식이가 남긴 마지막 메모. 그동안 제 지갑 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종이. 내가 갚지 못한 건 돈이 아니라 내 믿음이었다. 저는 그 종이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보낼 때가 됐다고. 저는 카페를 나와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공원 한쪽에는 작은 모닥불을 피울 수 있는 곳이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불을 피웠어요. 30년간 불을 꺼왔던 소방관이 이제는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종이를 천천히 불 속에 던졌습니다. 종이는 천천히 타들어갔어요. 만식이의 글씨가 재로 변하고 잉크가 연기로 날아가고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불은 모든 걸 태워버리지만 동시에 정화한다고 했죠. 저는 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만식아, 이제 다 끝났어. 너도 편히 쉬고 나도 이제 놓을게. 불길은 점점 작아졌고 결국 꺼졌어요. 재만 남았습니다. 회색 재. 한때는 종이었고 한때는 약속이었고 한때는 우정이었던 것들. 저는 그 재를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응. 친구 하나 보내주고 왔어. 그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꿈속에서 만식이를 봤습니다.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어린 만식이.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성우야, 미안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꿈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에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친구를 용서했냐고. 저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놓아준 걸까요? 용서와 망각은 다르다고 하죠. 하지만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일종의 용서가 아닐까요? 저는 30년간 불을 꺼왔습니다. 그리고 불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불보다 더 뜨거운 게 있다는 것도 이제 압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 욕심이라는 불, 배신이라는 불, 그리고 신뢰라는 불. 만식이는 제 신뢰의 불을 질렀고 그 불은 우리 둘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불은 무서운 것이지만 동시에 정화하는 것이라는 걸. 제가 된 후에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걸. 돈보다 무서운 건 믿음입니다. 돈은 잃으면 되찾을 수 있지만 믿음은 타버리면 다시 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란 이름. 그건 제게 불보다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오랜만에 나타난 친구가 있나요? 혹시 그 친구가 투자 이야기를 꺼낸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40년 우정도 돈 앞에서는 종이 한 장처럼 타버릴 수 있습니다. 신뢰는 쌓는데 평생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친구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어려움을 함께 나눕니다.